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어머니입니다. 어느 봄날,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새 집을 구할 때까지만 제 집에 머물고 싶다는 소식이었죠. 엄마, 신혼집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잠시 신세 좀 질게요. 그래,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아. 엄마는 너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단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이사 오는 날,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짐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쉬어. 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니에요. 저희가 신세 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머님도 쉬세요. 처음부터 며느리는 살갑게 행동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고 저녁 식사 준비도 함께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림하는 걸 많이 배워야 해요. 어머님처럼 요리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아들도 결혼 전과 달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저에게도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최대한 빨리 집 구해서 나갈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 좋은 집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아.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어느 동네가 좋을지 같은 얘기들이었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들으며 저도 함께 설렜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집 알아볼게요. 좋은 곳 찾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좋은 집 찾아봐. 엄마는 너희가 있어 기쁘단다. 그때는 그들이 정말로 금방 집을 구해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며느리의 미소를 보며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들 부부의 집 구하기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매일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하던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뜸해졌죠. 엄마, 이 동네는 어떨까요? 사진으로 보니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 거기는 마트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한번 가서 봐봐. 며느리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 위치 마음에 들어요. 회사와도 그리 멀지 않고요. 아들 부부가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한다는 주말이 왔어요. 아침부터 준비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기에 기대를 했답니다. 오늘은 세 군데 정도 볼 예정이에요. 좋은 집 있으면 바로 계약금 넣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보세요. 그래, 잘 다녀와. 좋은 소식 기대할게. 몇 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물었죠. 어떻게 됐니? 괜찮은 집 봤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집이 없네요. 사진만 보고 갔는데 실물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첫 번째 집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었고, 두 번째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입을 열었어요. 세 번째 집은 내부는 괜찮았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어두워서 밤에 다니기 위험해 보였어요. 그리고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집 보러 갈 거니? 다음 주에 새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너무 까다롭게 고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알아요, 엄마. 그런데 평생 살 집인데 신중하게 봐야죠. 또 다른 주말, 아들은 부동산에서 돌아와 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계약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조금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은 알아봤니? 요즘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심사가 쉽지 않대요. 이렇게 매번 다른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며 아들 부부가 정말로 집을 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대감은 서서히 사라졌고 이들이 제 집에 눌러 앉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다가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출근한 후 며느리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고 제가 청소기를 돌려도 꼼짝도 하지 않았죠. 민지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조금 더 쉴게요. 그래, 몸이 안 좋으면 쉬어. 내가 간단히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일어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점점 자주 보이기 시작했죠. 오후 내내 청소도 설거지도 손대지 않던 며느리가 아들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 괜찮아. 네가 아침부터 쉬었으니 피곤할 일이 없지. 저의 날카로운 대답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곧 청소기를 돌리고 식탁을 닦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소리가 나자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죠. 여보, 오늘 힘들었죠?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오늘 회의가 길어서 지쳤네.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다 됐어요. 어머님이랑 제가 준비했으니 손 씻고 오세요. 저는 잠자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중적인 태도가 의도적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민지야, 오늘도 안 좋니? 네. 어제 좀 무리했나 봐요.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 어제 네가 무슨 일을 그렇게 했는데? 제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움직임이 없길래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할래? 내가 준비할까? 괜찮아요. 제가 간단히 먹을게요. 하지만 결국 제가 차린 밥상을 대충 먹더니 다시 소파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오후 5시쯤 아들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리해 볼게요. 그래? 아침부터 아프다더니 갑자기 좋아졌네?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의도적인 연기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기 때문이죠.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도 불편했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들 부부의 과도한 애정 표현이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머리 자른 거 알아챘어. 어때? 더 예뻐졌어. 항상 예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예쁜 것 같아.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민망해서 시선을 TV로 돌렸죠. 우리 자기는 뭘 해도 예뻐. 나 정말 복 받았다. 여보,
진짜 오글거리게 왜 이래? 어머님도 계시는데.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둘은 계속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며 앉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니 불편함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여보, 그만해. 어지러워. 어머님 보고 계셔. 보시면 어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는데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 줄 수 없겠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 부부인데 뭐 어때요? 그냥 장난치는 건데.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티냈나 봐요. 아무리 부부라도 부모 앞에서는 예의가 있는 법이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조심할게요. 며느리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마저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수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아들아, 아까 뭐라고 했는데 또 그러니? 죄송해요, 엄마. 습관이 돼서. 앞으로 조심할게요. 정말 답답하구나. 내가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이런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줄은 몰랐어.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아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가끔은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건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너희끼리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러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좀 자제해. 아들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로도 둘의 애정 표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내 집에서 불청객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가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식사 시간에 나타났어요. 어느 저녁, 저는 오랜 시간 정성껏 찌개와 반찬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준호야, 민지야, 밥 먹자. 다 차렸어. 엄마, 저희 오늘은 방에서 먹을게요. 좀 피곤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잠깐 나와서 가져가기라도 하렴. 찌개 끓여놨는데. 아, 저희 배달시켰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저는 혼자 차려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들리는 배달 음식 포장 뜯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더 서글프게 느껴졌죠.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점심을 준비하며 아들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같이 먹을 거지? 저희 방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일이 좀 밀려서요. 이틀, 사흘.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직접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따로 먹니? 내가 차려주는 밥이 입에 안 맞아?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피곤해서. 피곤하면 더 잘 챙겨 먹어야지.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건 중요한 일이야.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같이 먹을게요. 다음 날 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도 없이 서둘러 밥만 몇 숟가락 뜨더니 금세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벌써 다 먹은 거니? 반찬도 안 먹었잖아.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리고 이따 회사 동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만 일어날게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 후 아들의 방에서 또다시 배달 음식 주문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일주일 후 저는 특별히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삼겹살도 구워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죠. 준호야, 민지야. 너희가 좋아하는 거 다 했으니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마지못해 나왔지만 여전히 밥을 몇 숟가락 뜨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함께 식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니? 엄마, 저희 스타일이 달라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각자 먹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가족이 밥상에서 하루를 나누는 건 어느 세대나 중요한 일이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저는 홀로 남아 차가워진 음식을 정리했어요. 식사 시간마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 가족의 단절을 더욱 실감나게 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쌓이다 보니 결국 저는 아들 부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이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민지야, 일어났니?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거실로 좀 나와 줄래? 엄마, 일요일인데 좀 더 자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30분 후에 거실에서 보자. 제가 차린 아침 식탁에 아들 부부가 마지못해 나타났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지만 제 표정이 심각한 걸 알아차리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너희가 여기 산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집 구하는 건 어떻게 됐니? 아들이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직 맘에 드는 곳을 못 찾았어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민지야, 네가 아들 앞에서만 부지런한 것도 눈에 보여. 아들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쉬다가 퇴근할 때만 부산하게 움직이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저도 나름대로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함께 밥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앞에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하는 것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해. 아들이 말을 가로막았어요. 엄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너무 사소한 것들 아닌가요? 사소해? 내가 너희를 위해 밥을 차려도 먹지 않고 집을 구하겠다더니 구하지도 않고 이게 사소한 문제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집 구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희가 정말로 독립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 아들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도 독립하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럼 좀 작은 집이라도 구해. 너희가 원하는 조건만 찾다 보면 평생 여기 살게 될 거야. 대화는 서로의 약속으로 끝났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잠시 부지런해졌고 아들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척했죠. 식사도 가끔은 함께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지야, 어제 약속한 거 벌써 잊은 거니? 또 방에서 배달시켜 먹고 있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준호야, 네가 집 보러 가기로 한 거 어떻게 된 거야?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엄마, 약속할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며 점점 지쳐갔어요.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죠. 아들과의 대화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드디어 집 구했어?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민지가 임신했어요. 순간 모든 불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라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언제 알게 된 거니? 며느리가 행복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6주 정도 됐대요.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뻤어요. 모든 갈등을 잊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민지야,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건강 잘 챙기렴. 이제부터 뭘 먹어야 할지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걱정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아들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빠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준호야, 정말 축하해. 네가 아빠가 된다니. 이제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구나.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를 위해 영양식을 준비했고, 며느리도 더 자주 거실에 나와 저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입덧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신 미역국은 잘 먹긴 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임신 초기엔 건강이 제일 중요해. 무리하지 말고. 아들도 이전보다 집을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민지 병원 데려가려고요. 그래, 잘했어.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와. 손자를 기대하며 저는 과거의 모든 불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에 들어가 함께 아기 용품을 찾아보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베네쩌고리를 주문하기도 했죠. 어머님, 저희 아직 독립 못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괜찮아, 민지야.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많이 도울게. 새 집 구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도 돼. 아들이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빨리 독립하고 싶었는데 아기 소식에 모든 계획이 바뀌었네요. 이제 아기가 우선이야. 걱정 말고 민지 건강부터 챙기렴. 물론 집이 좁아지고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손자를 만난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 같았어요. 그때만큼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손자 민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제가 손자를 돌봐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영화 보러 가도 될까요? 민우 좀 봐주세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 후에 한 번도 데이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딱 2시간만요. 알았어. 그럼 일찍 들어오렴. 영화 2시간이 4시간이 되고 종종 5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보채도 손자를 달래며 기다렸죠.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 부부가 또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니?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뭐라고? 하루 종일이라고? 며칠 전에도 외출했잖아.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민우는 엄마랑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손주 사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내가 손자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매번 이렇게 맡기면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가 아이를 저에게 안기며 달랬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도 잠깐 쉬어야 육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아이를 받아들었죠.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해줘. 이틀 후 또다시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또 어디 가려고?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부모님이 민우 보고 싶어 하셔서요. 그럼 민우도 데려가면 되잖아. 차 타면 민우가 계속 울어서요.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 너희 둘 다 부모라면 책임감을 가져야지. 내가 24시간 보모인 줄 아니? 아들이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잠깐 맡기는 건데. 잠깐.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야. 내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저희가 부탁드릴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 봐주는 게 할머니 역할 아닌가요? 할머니 역할.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야? 내가 도울 순 있어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어. 결국 그날은 아들 부부의 외출이 취소됐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돌봐주고 싶었지만 이용당하는 느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 돌봄 문제도 골치였지만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져갔어요. 우편함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죠. 준호야, 이번 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많이요? 얼마나 나왔어요? 지난달보다 거의 2배가 더 나왔어. 이제 너희도 관리비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 아들은 고지서를 힐끔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요즘 저희도 돈이 많이 빠듯해요. 민우 분유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너희 셋이 살면서 쓰는 전기, 수도, 가스도 있잖아. 나 혼자 살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나와.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관리비 얘기 중이야. 이제 너희도 좀 분담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다음 달부터는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들의 상황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다음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번 달 관리비 분담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아, 맞다. 죄송해요, 엄마. 이번 달은 민우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서. 또 미루는 거니? 지난번에도 약속했잖아. 진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빠듯해서 그래요.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번 다음 달. 이게 벌써 세 번째야. 내가 매달 얼마씩 내는지 니들이 알아? 너희가 셋이나 더 살면서 한 푼도 안 내는 게 말이 되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속상해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내가 보기엔 전혀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매달 핑계만 달라지지 결과는 똑같잖아. 아들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그럼 들어갈 때 얘기했잖아. 집 구할 때까지만 잠시 있겠다고. 벌써 1년 넘게 지났는데 뭐가 잠시니? 독립할 계획도 없으면서 관리비 내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도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항상 그 말뿐이야.
다음 달까지 관리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 속은 끓어올랐어요. 가족을 돕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심하게 다툰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동창회 모임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야, 이리 좀 와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민지가 들고 있는 가방이 무슨 브랜드니? 아들이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명품이에요. 왜요? 이게 얼마 하는 가방인지 알아? 글쎄요. 민지가 오래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거라서 생일 선물로 같이 사줬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관리비는 못 내면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은 살 수 있구나. 엄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도 가끔은 우리를 위해 쓸 권리가 있죠. 권리? 내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매달 나한테 내야 할 관리비는 미루고 명품 가방 살 돈은 있고?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야, 그 가방이 얼마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봐. 얼마짜리 가방이야? 350만 원이요. 하지만 오래 모아둔 제 용돈으로 산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350만 원. 그 돈이면 1년치 관리비를 내고도 남을 텐데 그런 돈이 있으면 관리비부터 내는 게 순서 아니니?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른이니까 돈 쓰는 방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사생활. 내 집에 살면서 돈 안 내는 것도 사생활이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건 제가 오래 모아둔 돈이라서. 그럼 관리비는 왜 안 내? 그걸로 관리비 먼저 냈어야지. 돈이 없다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낼 생각이 없는 거잖아.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요. 매번 돈 얘기만 하시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얘기니? 너희가 책임감 없이 행동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보니 너희는 진짜 여기서 공짜로 살려고 하는구나.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이용당하는 기분은 참을 수 없었어요. 관리비는 못 내면서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다니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으로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폭탄과 같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사실은 제가 또 임신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저도 놀랐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이때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엄마, 민지가 말했어요? 저희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집은 이미 좁은데 아이는 하나 더 생기고. 아들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민우랑 같은 방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준호야, 이렇게 계속 내 집에서 살 생각이니?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둘이면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텐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한다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렇게 믿기 힘드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 이 집은 정말 비좁을 거야. 게다가 생활비도 더 들 텐데 너희는 관리비도 못 내잖아. 엄마, 제가 승진 준비 중이에요. 곧 월급이 오를 거예요. 그 말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아이가 둘이 되면 모든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걸 알고는 있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노력할게요.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태어날 손자에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젠 정말 책임감을 가져. 아이가 둘이면 손이 더 많이 갈 텐데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들도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희도 빨리 독립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알아볼게요. 마음속으로는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집이 점점 더 좁아지고 부담은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 동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든 불만과 걱정이 쌓여가던 어느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을 노크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게 진지해 보였습니다. 엄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이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아이도 둘이 될 거고 해서 집에 대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라니? 드디어 독립할 생각이 든 거니? 며느리가 말을 이었죠. 그게 사실은 반대로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가 계속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 명의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저희가 더 책임지고 모실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집을 너희에게 넘기라고? 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계속 살 거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집을 왜 너희에게 넘겨? 내가 죽기라도 한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 정리?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정리야? 너희가 내 집에 눌러앉아 살면서 이제는 아예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집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돼. 너희가 진짜 뻔뻔하구나. 내가 너희 둘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일인데 이제는 집까지 달라고? 아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엄마,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으로서 미래를 생각해서. 가족?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지. 내 재산을 노리는 게 가족이 할 짓이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 접근했나 봐요.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방에서 나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것 같아 배신감이 컸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저는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아들 부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말한 거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엄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뭘 오해했지? 너희가 내 집 명의를 달라고 한 건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나 봐요. 어머님을 위한 마음에서 그랬던 건데. 나를 위한 마음? 내 집을 빼앗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집어치워.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민우가 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오랫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알아? 잠시만 머물겠다더니 벌써 2년이 넘었어. 관리비 한 번 제대로 안 내고 손자 맡기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집까지 넘기라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정말 노력했다고요. 노력? 어떤 노력? 명품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 관리비는 못 내고 맨날 외식하면서 내가 차려준 밥은 안 먹고. 이게 네가 말하는 노력이니? 엄마,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희도 사람인데 즐길 권리가 있죠. 권리? 의무는 다 하고 권리를 말해야지. 너희가 여기서 무슨 의무를 했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와서 눈물 흘려봤자 소용없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겠니? 나는 결정했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너희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아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너희가 집을 구할 생각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관리비도 안 내고 내 집까지 달라고 하는 자식을 어떻게 이 집에 두겠니? 며느리가 민우를 안고 흐느꼈어요. 어머님, 제발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을 생각했으면 이런 식으로 굴지 말았어야지. 내 말은 변함없어. 일주일 안에 나가.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기력도 없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퇴거 통보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는 제 결정이 바뀔 거라 생각했는지 짐을 싸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결국 통보한 지 5일째 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어요. 너희 아직도 짐을 안 싸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니?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에겐 갈 곳이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돈을 모아뒀어야지. 관리비도 안 내면서 무슨 말이야?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엄마, 우리가 어디로 가든 상관 안 하세요? 손자들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거예요? 손자들이야 당연히 너희가 데려가야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며느리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죠. 민우도 따라 울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 우리 말고 손자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이제 겨우 1살인데. 그렇게 손자를 방패막이로 쓰지 마.
니들이 진짜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지.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 우리가 집을 넘겨달라고 한 건 실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실수? 그냥 한두 번 한 말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이었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꺾지 않았어요. 일어나. 그런 식으로 나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틀 안에 짐을 싸서 나가.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그런데 최소한 시간은 좀 더 주실 수 없나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알았어. 일주일 더 줄게. 그 안에 무조건 나가라.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민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따라갔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퇴거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 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시도했어요. 어느 아침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약밥을 정성껏 만들어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밥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고맙다만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마음에 드렸어요. 밥 한 그릇으로 지난 2년 동안의 행동이 다 씻겨 나갈 것 같니? 말을 마치자마자 아들이 민우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 민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그만해, 준호야. 아이까지 이용하지 마. 너무 비열하다. 이용이라뇨? 진짜 민우가 할머니 찾았다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민우를 사랑해. 하지만 너희의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너희는 기회를 이미 여러 번 받았어. 하지만 매번 같은 모습이었지. 아들이 민우를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전세금도 없고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돈을 모아둘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니?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민우가 올해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집 주소가 자꾸 바뀌면 아이 정서에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런 핑계로 나를 죄책감 들게 하지 마. 너희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이 계속 애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제 집을 넘기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남은 시간 동안 짐을 싸. 아들이 일어서며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래, 그게 맞아. 독립해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렴.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았습니다. 이 결정이 모두에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제가 아들 부부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소식이 친척들에게 전해졌는지 퇴거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갑자기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제 동생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 뭐 들었는데? 거실에 앉자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가 쫓겨난다면서? 이유가 뭐야? 쫓겨난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지. 조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내 진명해 달라고 할 정도면 이미 가족으로서 선을 넘은 거야. 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진명이를 달라고 했다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관리비 미납, 손자 돌봄 부담, 두 번째 아이 임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명의 요구까지. 언니, 그래도 쫓아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니까 더 단호하게 해야 해. 이대로 두면 내 인생은 없어. 조카가 나서서 중재하려 했어요.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로 풀어보면 어떨까요? 오해? 그들이 내 집에 눌러 앉아 살면서 내 돈, 내 시간,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 게 오해야?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내쫓는 건. 아이들도 있잖아. 내가 벌써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럴 때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때 아들이 귀가했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작은 엄마, 사촌 형?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소식 듣고 말리러 왔지.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저희도 당황했어요. 그냥 진명의 얘기 잠깐 꺼냈다고. 잠깐. 너희가 내 집을 넘기라고 한 게 잠깐이야? 조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이모,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뭐?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무슨 법적 문제가 된다는 거니? 특히 어린아이가 있으면. 동생과 조카의 방문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결국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났고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친척들의 개입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마침내 퇴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아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박스를 나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야,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했니? 네. 겨우 원룸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어요. 며느리는 민우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계속 눈물을 훔쳤죠. 어머님, 저희 물건 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두고 가도 돼요. 됐어. 너희 것은 다 가져가. 며느리가 방에서 커다란 박스를 끌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제 도자기 세트가 보였어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죠. 그거 내 거 아니니? 왜 싸고 있어? 며느리가 당황해서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어머님 거였어요? 저희 물건인 줄 알았어요. 그래? 2년 넘게 살면서 내 물건도 구분 못하는 거야?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살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내 도자기 세트를 가져가려고 했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 챙긴 거예요. 저는 박스를 열어보고 더 놀랐습니다. 제 보석함과 오래된 가족사진첩도 들어있었어요. 이것도 실수니? 내 보석함까지? 너희가 내 물건까지 훔쳐가려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실수예요. 짐이 많다 보니. 거짓말 마.
내 물건이 어떻게 실수로 너희 짐 속에 들어가?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짜 오해예요. 저희가 왜 어머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해요? 물어보고 싶은데? 집 명의도 달라고 했으니 이제는 내 물건까지 가져가려는 거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당장 내 방으로 가서 모든 박스 다시 확인할 거야. 또 내 물건 넣은 거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어요, 엄마. 저희가 다시 확인할게요. 하지만 정말 고의는 아니었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 여러 박스를 확인했더니 또 다른 제 물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소중한 기념품들, 심지어 제 통장까지요. 배신감이 북받쳤지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으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드디어 이사 당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집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작은 트럭이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아들 부부는 마지막 짐을 옮기고 있었죠. 짐은 다 챙겼니? 두고 가는 거 없도록 잘 확인해. 네, 엄마. 거의 다 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어요. 민우는 낯선 분위기에 불안했는지 계속 울음을 터뜨렸죠.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며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출발할게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래? 잘 지내렴.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 제 말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건 당연하지. 내가 화난 건 너희 때문이지 손자 때문은 아니니까. 아들이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열쇠는 여기 놓고 갈게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알았어. 너희도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게.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엄마한테. 이제 남이 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민우가 울며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야, 안 가. 저는 손자를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죠. 할머니가 곧 보러 갈게. 아빠 엄마랑 잘 지내야 해. 아들이 민우를 데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떠나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머니야, 안녕. 민우의 작은 손이 차창 밖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손을 들어 흔들었지만 곧 트럭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야 제 집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아들 부부가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저녁, 저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화와 자유가 찾아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적막함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지만 TV를 켜지 않았어요. 민우의 장난감이 놓여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늘 들리던 아이의 웃음소리도 없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애들 잘 나갔어? 괜찮아? 동생의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응, 아침에 다 나갔어. 짐도 다 챙겨갔고. 혼자 있으니까 어때? 많이 허전하지? 괜찮아. 내가 원한 거니까. 동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갑자기 혼자 되니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니야, 그냥 쉬고 싶어.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전화를 끊고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쓰던 방을 열어보니 완전히 비어 있었고 민우의 방에는 몇몇 작은 장난감만 남아 있었죠. 어쩌면 너무 급하게 결정한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곧 제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부엌으로 가서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민우가 꼭 필요한 인형을 두고 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죠. 들어와. 어느 인형인데? 파란색 공룡 인형이요. 민우가 그거 없이는 잠을 못 자서. 아, 그 인형? 내가 아까 방에서 봤어. 잠깐만 기다려. 인형을 찾아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에게 건네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잘 있니? 네. 많이 울긴 하는데 곧 적응할 거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어색한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우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아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비로소 제 결정의 무게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원했던 평화였을까요? 아들 부부가 이사간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네. 아들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뭐라고? 벌써 돈이 떨어졌다고? 아시잖아요. 보증금의 이사 비용, 아이 용품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죠.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게 뭘 바라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번만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다음 달. 관리비도 매번 다음 달에 내겠다더니 한 번도 낸 적 없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요. 민우가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데 집 주소도 자꾸 바뀌면 안 되고.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민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달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희 둘 다 일은 하고 있는 거니? 네, 민지는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저도 야간 택배 알바를 구했어요. 하지만 아직 첫 월급이 안 나와서.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계속 도와준다면 그들은 영원히 스스로 서지 못할 거예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제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해. 엄마, 정말 급해요.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내라고 독촉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너희를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연락드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화내지 마. 너희를 위한 결정이야. 계속 의존하면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엄격함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들 부부가 나간 지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그날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도자기 수업 첫날이었죠.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신기하네요. 맞아요. 저도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달라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그 헌신과 기대가 때로는 자식의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오히려 자식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앗아갈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죠. 이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노후를 위한 준비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저는 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